안녕하세요. 도시 거주민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이게 그나마 그나마라고 말하긴 그렇고 최근 책이죠. 어, 최근 책의 경우에는 읽, 읽는 것보다는 그냥 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 음, 그냥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같은 얘기죠. 음, 제가 한강으로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산책을 다니다가 그 어떤 감정을 경험했냐면 제가 도시 생활의 속에서 느꼈던 모든 그 고통들을 쏟아내는 듯한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 탄강 쪽을 산책을 하면서, 그냥 별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 숲길을 걷다 보면은. 그때 몸과 마음을 다 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걷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산책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오늘 예스24 갔다가 봤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 네, 저야 뭐 책을 봤으니까 이걸 펼쳐봤겠죠. 아무튼 펼쳐보니까 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큰맘 먹고 구입을 했죠. 아무튼 제목은 이제 책을 보기로 해요. 제목은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The Natural Fix라고 하는데 이게 원제목이죠. 외국인이 썼어요. 이거 플로렌스 윌리엄스 지음, 문희경 옮김, 신원섭 감수 이렇게 돼 있네요. 감수는 번역을 잘 됐나 안 됐나 본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 씨가. 아무튼 The Natural Fix 하면 fix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이 고친다. 자연의 고침 뭐 그런 거죠. 치유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모네의 그림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옛날 그림이죠. 도시 생활자가 일상에 과학 자연을 담아야 하는 과학적 이유를 여기에 적어놨나 봐요. 출판사는 더 퀘스트고요. 더 퀘스트라고 하면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제가 읽은 부분은 약간 기행문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다른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구입을 결심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히 책 쪽수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부턴. 네. 처음으로 내게 자연의 세계를 보여준 아버지 존 스켈튼 윌리엄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아버지는 늘 마술 같은 자연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이셨길래? 신기하죠? 피터팬 같은 분이시네요. 감수의 글, 저는 추천의 글은 굉장히 잘 안 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왜냐하면 굳이 명사를 불러다가 음, 추천을 받고 그리고 왠지 거래가 오가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튼 책은 팔아야 되니까 뭐 한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거기 추천의 글에서 그다지 진심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런데 이분은 산림청장으로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의 글은 한번 볼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산림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책의 저자인 플로렌스 윌리엄스가 우리나라의 산림치유 연구와 정책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난 적이 있다. 오, 만났기도 했네요. 초면이었지만 관심사가 같았기에 몇 시간에 걸쳐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윌리엄스는 저널리스트였지만 이미 산림치유를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 후 윌리엄스는 우리나라의 산림치유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해 널리 알렸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그 민둥산이었던 곳을 치유를 했던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지리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건가? 플로렌스 윌리엄스가 오랜 연구와 조사 끝에 펴낸 책의 한국어판을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반가웠는데 내게 감수를 의뢰해서 참으로 기쁘게 수락했다. 숲과 자연이 우리의 면역을 높여주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뭐 안다고는 하는, 별로 느끼지는 않는 사실인데, 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객관화하기는 어렵다. 그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별로 전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한 연구 설계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숲과 자연이 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이고 실증적인 최신 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숲이 확실한 건강복지 자원임을 알려준다. 더구나 윌리엄스는 다수의 관련 학자와 현장 실무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연구 피험자로 직접 참여한 생생한 경험을 풀어놓아 독자가 지루할 틈이 없게 해준다. 이 책은 흥미로운 최신 연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이고 이 분야를 공부한 학생인 학자들에게 땡땡땡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말들을 밑에 적어 놓으셨죠. 신원섭 씨였고요. 서문이 여기 있다. 마음을 살리는 공기.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그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나마 자유는 누려야죠. 들어가며 마음을 살리는 공기. 에드워드 애비. 뒤틀리고 구불구불하고 쓸쓸하고 험난한 그 길 끝에 가장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기를. 뭐 각주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하지만 여기에 밑에는 안 보이고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하이킹하던 중 스마트폰에 깔아둔 앱 매피니스에서 알람이 울렸다. 매피니스면 지도인가? 드디어 나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오니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롭고 머리가 맑은지 매피니스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화면을 톡 쳐서 아주 행복하고 상쾌하다고 알린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앞에 펼쳐진 은은한 연어 살빛 절벽을 찍었다. 약간 노을이 지고 있었나? 절벽 틈새에 작은 이끼가 앉아있고 군청색 하늘엔 멋진 흰 구름 몇 점이 한가로이 떠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대학 실험실에서 고생하고 있을 창문도 없네. 나의 빅브라더에게 이걸 점심거리로 보내야지. 나는 여러 달에 걸쳐 매피니스와 총 234번 소통했는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거의 실내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피니스 프로젝트에나 나한테나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을 듯 싶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매피니스는 몇 년에 걸쳐 자원자 수만 명에게 하루 2번 무작위로 알람을 보내고 그 순간의 기분과 활동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고 참가자들의 답변을 정확한 GPS 위치와 비교해서 날씨, 일조량, 기타 환경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목적은 단순하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장소가 중요한가? 아닌가? 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멋진 일이죠. 나의 빅브라더 아니 빅사이언티스트는 서식스 대학의 어, 음, 자,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하기 위해 지루한 장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며 더 큰 명분을 위한 자극을 받고 관심을 유지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의문을 품었다. 일상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답을 찾기 위해 매피니스를 개발하고 지루한 얘기네요. 자,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었나 봐요. 밑에 보죠. 연구 참가자들이 도시와 자연에서 느낀 즐거움의 차이는 혼자 있을 때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차이보다는 크고, 노래나 스포츠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건가요? 작다는 건가요? 그러나 많은 참가자가 나처럼 알람을 받는 순간 거의 바깥에 없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참가자 93% 정도가, 그렇죠, 무작위로 하루에 2번이었나? 그랬는데 거의 늘 집 안에 있는 거죠. 차 안에 있었다. 매피니스에서는 길을 건너려고 교차로에 서 있거나 우편물을 가지러 나가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내 데이터는 아주 심각했다. 알람이 울린 순간 밖에서 운동하거나 휴식을 취한 적은 17번, 1년 동안 받은 알람의 7%에 불과했다. 대개는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돌봤고 그 다음 출퇴근길, 집안일, 식사하는 중이었다. 명상을 한답시고 앉아있다가 알람을 받은 적은 딱 2번 있었다. 여전히 재미가 없군요. 이게 녹화가 큰일 났는데. 여기 중간에는 지하 통로를 걷게 하고, 일부는 운하를 따라 일부는 지하 통로. 그래서 사전 예측에서 학생들은 일관되게 지하 통로를 걷는 즐거움을 과대평가하고 야외에서 걷는 즐거움을 가소평가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서문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어릴 때 나는 수직으로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전전시대의 양식에 뉴욕 아파트에 살아서 녹음이 우거진 센트럴파크의 자석처럼 끌렸다. 중학생 때 처음 센트럴파크에 가본 뒤로 주말마다 가서 녹슨 파나소닉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거나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으며 스케이트를 타거나 햇빛을 쬐다. 인간은 동물이고 여느 동물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을 찾아간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 지은 집에 숨어들거나 요새를 쌓아 안전하면서도 밖으로 나가기 쉬운 공간을 갖고 싶어한다. 어른들도 집과 마당을 정성껏 꾸미고 여유가 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바닷가나 목가적인 교회나 가로수가 늘어선 한적한 거리의 저택이나 호텔 방을 얻고 싶어한다. 누구나 조망과 피신, 원리에 따라 한 구석에 자리한 화려한 저택에서 살고 싶어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주거지를 선호하는 성향은 모든 문화의 시대에서 놀랍도록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았다. 2008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의 저자 리처드 루브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연계가 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자체가 황당할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더군요. 사실 30년이나 50년 전에 이미 연구가 됐어야 하는 주제거든요. 그럼 왜 지금일까?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급격하게 자연과의 연결을 상실하고 있다. 도시화와 기술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자연에서 멀어졌다. 게다가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근시, 비타민C 결핍, 비만, 우울, 외로움, 불안에 이르기까지 온갖 만성질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실내병이 유행병처럼 죄송합니다.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근시인 청소년 비율이 90%를 웃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근시의 원인을 독서에서 찾았지만 요즘은 벌거숭이 두더지 쥐처럼 햇빛을 보지 않는 생활 습관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햇빛이 망막의 도파민 수용기를 자극하면 수용기가 아직 발달 중인 눈의 형태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 멀어진 생활이 망막세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연구 중이다. 그렇다면 마음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위에는 인터넷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자연과 내 관심을 갖게 된, 다시 읽을게요. 내가 자연과 내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매피니스도 존 뮤어도 아니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우리 가족은 한적한 산간 지역의 소도시에서 살다가 도시 중의 도시인 워싱턴 DC로 이사했다. 이때부터 나의 탐색이 시작됐다. 콜로라도주 볼더를 떠나던 그 여름날 저녁은 따스하고 청명했다. 우리는 길가에 서서 가구, 집기, 산처럼 높게 쌓인 상자들이 장거리 이삿짐 트럭에서 모두 실리는 것을 지켜봤다. 마지막으로 카약이 실렸다. 오랜 세월 강바위에 긁혀 여기저기 흠집이 난 젤리빈처럼 반짝이는 카약은 대도시의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옮겨지고 있는 줄 까맣게 몰랐으리라. 뭐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자 애들이 자연에서 재밌게 노는 장면을 묘사하고 계시네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콜로라도는 여름날 석양이 물드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울었대요. 남들처럼 나 역시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 한쪽 벽이 옆집과 붙은 우리 집에서 세간이 다 빠져나간 그날 저녁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나는 집 주위를 둘러싼 산이 내게 얼마나 기운을 불어넣어 줬는지 몰랐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나는 원기 같은 말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저 밖에 나가서 주로 걷고 나가지 못하면 조금 짜증이 났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산을 갈망했다. 갈망은 상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이다. 몇 달이 흐르는 사이 나는 자연이 뇌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자연의 결핍이 뇌에 끼치는 영향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란스럽고 압도당하고 우울했다. 집중하기 힘들었다.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저널리스트인 리처드 루브가 자연결핍장애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5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인간의 뇌가 왜 자연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는 2가지 주요 이론을 소개한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는 바이오펠리아 가설을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자연의 역할을 측정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일본을 살펴본다. 바이오펠리아 가설은 인간이 본래 자연에서 진화했으므로 자연에서 가장 집처럼 편안하게 느낀다는 개념이다. 신기하다고나 할까, 이상하다고나 할까. 2장에서는 미국 유타주로 돌아와 자연이 산만한 뇌를 예리한 인지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에 주목하는 신경과학자들을 소개한다. 이후 내용은 자연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구성했다. 잠깐 한 번씩 접하는 자연, 곧 가까운 자연의 직접적인 효과를 후각, 청각, 시각의 3가지 주요 감각으로 탐색한다. 다음으로 조금 더 길게 나가 있을 때, 이를테면 핀란드인들의 제안처럼 한 달에 5시간 동안 자연에 나가 있을 때 우리 뇌와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본다. 4부에서는 야생으로 더 깊게, 더 오래 들어갈 때 뇌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현상을 알아본다. 유타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스트레이어는 이런 자연에서 심오한 뭔가가 일어난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이 도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본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모두가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삶, 공동체를 더 바람직하게 구성할 방법을 소개한다.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당장 스마트폰을 폭포로 던져버리라는 식의 조언은 하지 않겠다. 오늘날 세상은 인터넷으로 완전히 연결됐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삶이 얼마나 빠르게 실내로 들어왔는지, 이런 변화가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자세히 밝히면 변화를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 2013년 봄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8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 시내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원 중 하나인 탁심 광장에 아스팔트를 까는 계획에 반발해서 일어난 시위였다.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었죠. 새 공항까지 도로를 닫고 보스포루스 해협에 다리를 놓기 위해 이미 이 공원에서 나무 200만 그루 이상이 잘려나갔다. 새로운 쇼핑몰과 화려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사도 시작됐다. 불도저가 공원에 들어와 도시의 숲을 파헤치려는데 시민들이 길을 막아선 것이다. 시민들은 마지막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다. 당국에서 공원을 시민의 것이라고 선포하기 전에는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24살의 한 시민이 말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나무가 아직 남아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상징이 됐대요. 옴스테드는 이렇게 적었다. 확장된 해방감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 공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값진 만족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을 필수가 아니라 사치로 여긴다. 자연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격상시켜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목적은 자연이 뉴런을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관한 과학을 찾아내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과학을 모른다면 자연경관과 뇌 깊숙한 곳의 연결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도시를 녹지화한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나라라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딱히 그래도 굳이 따라야 할 이유도 몰라요. 네, 저는 그런데 이 책이 그런 근거 또는 촉발점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사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끝은 이렇게 났네요. 여기서 글을 좀 찾아보고 싶긴 했었는데 뭔가 하나를 보려고 하면은 꽤 많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같이 읽고 싶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공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플로렌스 윌리엄스 지음, 문희경 옮김, 신원섭 감수, 그리고 더 퀘스트에서 나온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